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최저 등급인데 이제 의대 가려면 1등급 맞아야 돼요. 그러면 최저 등급을 위한 국어 모의고사 이제 컨설팅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수시 공부하는데 수시는 내신은 1등급이 나오고 근데 수시는 이제 싸그리 외우고 싸그리 읽고 그쵸? 짜잘한 학교 수업한 것까지 다 정리하면 커버가 되는데 이렇게 모의고사 정시를 했을 때는 범위가 일단은 안 정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70%다 뭐 보긴 보죠. 수특 수한 다 봐도 소용이 없는 게 나머지 30%에서 변별력 발휘되는데 이 30%에서 1등급이 갈리는데 이게 뭐 3등급이나 5등급이면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수특 수한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수특 수한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사면 빠르게 푸른 날에 틀린 것만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근데 정시를 할 때 그러면 모의고사 정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서가 있고요. 개념서 이것도 한번 설명해줘야 되니까 개념서는 나비효과 메가북스가 기초고 나비효과 중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심화이론은 또 따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점과 거리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모르는 거 다 애들 질문하는 거 한 30가지 정도 되거든요. 30가지에서 50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다음에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하다 보면 하나에 1시간씩 걸리니까 본인이 질문하는 것밖에 못 해줘요. 개념서. 그러면 이 개념서는 종류로 치면 문학 개념서가 있고 비문학 개념서가 있고 문법 개념서가 있고 그러면 이제 문법 개념서는 떠먹는 국어를 하든지 다당 800제 권했죠. 요거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문학도 나비 효과로 어느 정도 되고 심화되는 거 플러스 한 30개 정도만 하면 돼요. 문학도. 네, 좀 문학을 진짜 못해요. 자, 그건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네, 문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힘든 거는 비문학은 개념서라고 해서 뭐 독해 기술이나 나쁜 독해 기술이나 뭐 국정보 보면 접근 방법이에요. 접근 방법.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접근 방법은 가르칠 수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항상 배경 지식에 의해서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을 하려는 거는 끝없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접근 방법으로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요거를 시간 경과로 풀어서 맞출 수 있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과학은 이 내용을 계산해야 되고 수학도 계산해야 되지만 국어는 이게 크다 작다 넓다 좁다 상승한다 하강한다 이 정도 개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A라는 개념은 상승한다 반면에 B라는 개념은 하강한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세우면 개념이면 충분히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맞출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요거 독해 기술이나 이런 것들 나비효과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문법 이런 것들 영상으로 개념서를 보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면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자로 보고 나비효과는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렸죠. 그런 것처럼 이 비문학 기술도 정리하면 한 방에 끝내고 문법도 틀린 것만 어떻게 다시 공부하고 어떻게 암기하는지만 배우면 한 방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틀린 문제가 많아서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한 번 더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 서너 번의 8회 수업의 문학, 비문학, 문법에 대한 개념서 수업은 끝내야지 그 이상이 늘어나면 근데 학생이 기본적으로 읽을 시간은 많아요. 근데 이걸 40강, 이거 40강, 이거 40강 이렇게 들으면 끝도 없기 때문에 개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학생이 읽고 모르는 거 추가로 해야 돼요. 왜? 1등급 수준의 공부니까. 그러면 개념서 다음에는 뭐가 있냐? 기출문제가 있어요. 바로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럼 기출문제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출문제에 이 내용을 공부해요. 아니, 왜 이 내용을 공부하는지, 그거 똑같은 내용 안 나온다는 거죠. 이 기출문제에서 보면 해설을 보게 되면 해설에 이 문제의 근거를 어떤 식으로 찾았는지, 어디서 찾았는지, 문제의 이 제시문에서 이런 과정이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해설을 보고 문제를 예상하고 문제를 암기해서 선택지를 5개를 순간 암기한 다음에 제시문에서 어떻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가를 해설을 보면서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 해설에는 이 근거도 나오지만
이 해설에는 근거도 나오지만, 자, 맞는 문제, 내가 맞은 문제를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여 해설에는 이렇게 풀으라고 나와요. 이걸 점검해야 되는데 애들이 오답 정리한다고 틀린 것만 보고 해설을 안 읽어요. 그러면 왜 이걸 점검해야 되냐? 이걸 비교해서 시간 단축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쉬운 거는 더 빨리 풀어야 되고 어려운 거는 저도 시간 들여서 천천히 풀어요. 킬러 문제에서 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확보하는 노력은 뭐라고요? 틀린 문제에서 발생하지 않고 맞은 문제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맞은 문제를 나는 이렇게 푸는데 이거보다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연구를 해야 시간 확보가 돼서 다 풀고 점검하고 2차 점검하고 5분이 남아야 만점에 근접을 해요. 이게 1학년 쉬운 문제를 하면 이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 틀린 문제를 내가 고른 이유를 개선해야 돼요. 반드시. 맞은 문제를 그 설명을 해주면 내용이 이해가 있는데 이걸 현장에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구현하는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틀린 문제는 안 고르고 맞은 문제 쪽으로 몰아가는 거, 이게 합쳐져서 오답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해설을 뺏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나도 학원 생활 10년, 20년 했기 때문에 나 학원 시스템도 알고 학원도 누구 차려주기도 하고 뭐 원장처럼도 해보기도 하고 다 해봐서 학원 상황은 안 하는데 비난 안 하는데 해설 걷는 건 비난한다. 해설 꼭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시간? 어디서 확보할 거야? 어려운 데서 택도 없습니다. 어려운 데서는 당연히 천천히 봐야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다 하는데 자, 근거 나온다고 그랬죠? 틀린 거 나온다고 그랬죠? 또 기출문제 이론 나옵니다. 참고 이론. 이론을 참고해서 했다. 나오고 추가 자료 나옵니다. 자, 수특이나 수한을 봤을 때 이 문제는 안 나옵니다. 수특 수한의 문제는 다시 안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는 뭐가 나와요? 제시문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나와요? 이 해설에 나오는 이 이론, 추가 자료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론을 바탕으로 추가 자료를 경합해서 이 제시문을 추가 자료로 변형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변형 문제를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변형 문제의 범위나 어떻게 출제 할지가.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출 문제는 해설까지 다 보고 이 내용이 아니라 접근 방법.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 때 수능에서 30%는 접근 기술이고 70%가 실력이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끝까지 해야죠. 근데 내신이 1등급이면 이 실력이 부족해서 이 국어를 못 맞췄다 아니라는 거죠. 요 30%의 접근 기술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접근 기술을 피크치로 늘린 다음에 이거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국어에서. 근데 이게 이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출문제. 자, 개념과 기출문제. 또 개념 보고 기출문제 끝나면 그 다음에 수특수한으로 시간 단축하는 거예요. 왜요? 수특수한 70% 연계되니까 이 70% 지문의 내용을 퍼펙트하게 알고 이걸 변형시키는 것까지 알면 그러면 수특수한 공부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자, 수특수한에 해설서가 있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모의고사를 봤을 때 모의고사 해설서가 어떻게 나와요? 교육방송도 있고 사설도 있고 어떤 학원 선생도 있어요. 기출비 같은 네이버 카페 가면 요 많은 사람이 영어든 국어든 이 해설서를 이렇게 띄우잖아요. 조금씩 달라요. 국어도 이 사설에서 해설하는 선생님하고 기출문제 저기 하는 사람하고 이게 뭐냐고요? 과외 노하우거든요. 그러면 이 해설을 하면서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변형 문제를 이 수특수한의 변형 문제를 여기다가 올리거든요. 그러면 수특수한을 빠르게 풀고 맞춘 다음에 틀린 것만 공부하고 해설을 한번 정독하면 이 변형 문제를 계속 풀어주면서 아, 이 수특수한이 어떻게 변형됐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영어하고 국어는 변형 문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귀찮고. 그래서 사설에서 그래서 수특수한을 변형 문제가 어디 있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말고 수능 뭐
무슨 정리, 수능 뭐 파이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거는 평가원에서 이렇게 평가원 인증하고 이렇게 도장처럼 있어요. 이건 수많은 교육방송 교재들 나머지들 있죠. 이걸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까지 푸는 거예요, 애들이. 자,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신을 하면서 정시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1등급 맞춰서 올 1등급 맞고 거의 0등급의 수령되게 맞기 힘드는데 이걸 언제 하냐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문제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이 틀린 문제를 어떻게 피드백해서 명확하게 내가 이 정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부족한 부분을 역으로 해결했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 모의고사 푸른 거, 틀린 거 있는 거냐고 리스트. 한 권 정도 틀린 게 리스트 있어요. 우선순위를 잡죠. 우선순위로 이거부터 하고 이거 왜? 뒤로 갈수록 확률이 줄잖아요. 틀릴 확률이 많은 것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왜? 내신 하느라고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인 순서대로 문학 쭉 하고 비문학 쭉 하고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자, 그래서 내신하고 정시하고 스크랩처럼 해주는 거예요. 내신하고 정시하고 차이가 뭐는지 알아요? 제일 큰 차이가 시간입니다. 시간. 이거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거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왜? 이 지문을 다 읽은 것 같은 효과가 있고 문제에서 이렇게 가도 돼요. 바로.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읽고 선택지를 보고 다시 또 가서 지문을 읽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는 이 문제를 분석하고 선택지를 외운 다음에 이거를 한번 쫙 읽으면 요거 읽으면서 기억나죠, 단어가. 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 자체가, 트레이닝 자체가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고 제시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목적도 발췌도 이 두 개를 나란히 보면서 빠르게 파파파팍 보면서 한꺼번에 병도 이거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상. 그런데 그렇다고 이 제시문을 안 읽고 문제만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시문을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첫 문장을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그럼 대략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첫 문장을 읽어요? 두 가지식으로 첫 문장을 읽어줘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요? 네. 먼저는 갈래를 생각해요. 이 갈래가 무슨 갈래냐? 설명문이다. 그럼 설명문은 결론이 어디 나오냐? 이건 경제 문제자. 그러면 경제 문제의 스타일은 뭐냐? 그래프가 있고 그래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 정리한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글은 주제를 어디 부분에 숨겨놓느냐, 어떤 식으로 주제를 구성하느냐라는 이 노하우가 누적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두갈식하고 미갈식 중에서 수능 문제 85% 이상이 두갈식이에요. 주제가 앞에 있다고요? 첫 줄에 이 단락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네. 거의. 그러니까 첫 줄을 읽으면 이걸 기억했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요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론 나올 것 같아요. 꼼새가.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이 뒤에를 읽으면 주제 획득. 여기에는 대략 무슨 문제, 이 주제와 관련된. 여기에는 무슨 문제, 여기에는 무슨 내용, 여기는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죠.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이걸 찾아갈 수 있는지를 대략으로 알게 되죠. 이게 이제 문제 푸는 데 기본 스킬인데, 이렇게 읽는 방식은 녹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권하는 거는 녹화를 몇 개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용과 관련 없이 접근 방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독해 기술을 책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샘플로 다 보여주잖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해돼요? 이 문학을, 이론을 배웠는데 이걸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샘플로 적용하잖아. 초스피드로. 이 문법. 문법은 이제 본인이 그거 읽고 푸는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 내용을 거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제시문에 있는, 문제에 있는 선택지를 구분한 다음에 이걸 다시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으면 돼. 그러면 문학을 어떻게 푸는지, 이 문학의 공통 이론이 모여서 어떤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이론의 것들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뭐라고요, 이게? 이게 30%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출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 유형을 터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국어 점수가 확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유형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수학처럼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렇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주제를 어떻게 숨기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고 그래야 최소토가. 이런 문제는 주제를 어떻게 숨기고 기본 이론이 뭔데 이걸 어떤 순서로 풀어야 최단 코스로 풀 수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그걸 많이 풀면 감이 와요. 아, 그거를 많이 풀어서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재수하는 애가 20권을 풀었는데 등급이 그대로라고. 그래서 틀린 것만 한 권씩 해서 20번 수업하면서 한 권씩 틀릴 때마다 아니라 2권씩 해줬다. 2권씩 20권 하니까 한 달 조금 더 지나니까 한 달 일주일 지나니까 이 20권 다 끝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피드백해서 이 틀린 거를 맞추려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이걸 현장에서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디테일하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험의 기술이 돼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내용의 차이에 따라서 하는 건 또 영향이 있지만 완전히 시험의 기술 읽기 시험 빠르게 읽기 시험이 돼버렸어. 국어가 냉정하게 그냥 국어는 1대1 20글자 빠르게 찾기 게임. 안 숨어 있으면 소송 걸리니까 1대1 대응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틀린 거든 맞는 거든 다 푼 문제집을 공부할 때 여기 선택지 1, 2, 3, 4, 5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제시문 있고 화살표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그러면 복습하기 엄청나게 빨라요. 근데 아이들은 대략적인 이런 의미는 이런 의미야 이렇게 이해하고 푸니까 늦는 거예요. 그리고 중급 아이들은 문장과 문장을 비교하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고급 아이는 요 단어랑 같은 단어기 때문에 이 줄이다 이렇게 해놔요. 이해되세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국어 양 정보를 해주는 건데 이제 기본 스크랩은 이렇게 이 정도 하고 다음 본인 질문과 관련돼서 자 하나씩 봅시다. 그럼 1번 뭐예요? 그 화작을 풀 때 네. 문제를 먼저 보고 제시문을 봐요. 아 이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래요. 문제부터 봐 그랬더니 다 문제만부터 보고 그게 아니라 자 제시문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화작문은 제시문 저는 먼저 다 읽어요. 근데 이게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끊고 딱딱 어떤 거는 인문별로 나누고 어떤 건 단락별로 나누고 이렇게요. 이해돼요? 자 어떤 거는 문제부터 읽고 제시문으로 가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 문학과 비문학은 문제부터 읽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근데 문학과 비문학 중에 어떤 유형은 제시문을 싹 보지 않으면 못 풀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9대1 정도 돼요. 8대2 정도. 문학과 비문학은 문제부터 읽는다. 8대2 정도가. 그럼 나머지 2는 어떻게 구별해요? 이 제시문은 그러니까 그게 유형인데 예를 들어서 소설이 나오면 소설엔 줄거리는 먼저 당연히 봐야 돼요. 당연히 끊어줘야 되고 이렇게 스크랩 읽기, 두괄식 읽기를 어떻게 읽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스크랩에서 빠르게 제시문을 기본적인 것만 본 다음에 문제를 간다는 의미예요. 네. 이해됐죠? 네. 어떤 거는 제시문부터 읽어야 돼요. 근데 이 제시문부터 읽는 화작문도 자 문법은 뭐부터 읽어요? 문제부터 읽는 게 훨씬 나아요. 네. 왜? 문법을 내용을 알고 있는 걸 그걸 왜 또 읽어요? 네. 그러면 문법을 어떤 알고 있는 걸 조금 상세하게 했더라도 거기에 예시가 다 나오면 제시문에 나오는 예시를 구분한 다음에 이게 뭐겠다 하고 필요한 걸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작문에서 화법 같은 거는 저는 제시문부터 읽는데 문제의 선택지 어떤 문제는 선택지를 골라놓고 제시문을 읽어야 효과적인 게 있어요. 장문도 제시문을 쫙 안 읽으면 선택지만 보면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함정에 빠지는. 그러니까 문법도 그렇고 그리고 화작문은 일반적으로는 제시문부터 읽어요. 문학과 비문학은 문제부터 읽고 왜? 문학과 비문학은 뭐라고요? 양이 많아요. 고난도도 있고 화작문은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1등급 만들 때는 거의 다 클리어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략의 비율 이게 8대이면
이거는 뭐라고요? 제시문부터 읽는 게 제 생각에 한 6대4 정도 돼요. 내 개념에 이거는 6대4. 그러니까 문제 풀 때마다 이런 문제 유형은 자, 제시문부터 읽을까요? 선택지로부터 읽을까요? 문제부터 읽을까요? 아니면 보통의 기본은 이게 아니라 보통의 기본은 뭐야? 제시문을 스크랩으로 읽고 문제를 읽고 다시 제시문을 읽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제시문을 뭘로 읽는다고요? 스크랩으로 읽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뭐에 대한 거예요? 사이언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여기 볼까요? 하면서 이거 얘기했죠. 네. 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이거죠. 네. 그러면 그렇다면 이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끊어가지고 대략 어느 이거 읽고 이거 하면 대략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죠. 네. 그러면 이걸 읽고 선택지 단어를 고르고 이걸 단어고 고르고 그러면 어디쯤에 있는지 찾아갈 수 있죠. 네. 그리고 다시 읽는데 이 5줄을 읽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제시문을 스크랩하면 이 문제를 읽으면서 또 문제 읽으면서 문제 이 사이 1번과 2번과 3번 보통은 시험 문제라는 게 이렇게 역구조로 나와요. 이게 전체 문제, 단락 문제, 문장 문제, 단어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문제 사이의 상호관계도 이걸 먼저 풀면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이거 풀면 이거 풀 때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이거에서 완전히 아닌 거 3개 잡히고 2개 남겨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정보를 종합해서 모아서 나머지 2개를 판단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이거를 최적화할 수 있는 이 선택지 문제를 푸는 순서까지도 최적화하고 본인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어떤 걸 문제 푸는 게 더 도움이 될까? 왜? 다 시험 문제, 기본 문제 풀이는 뭐라고요? 쉬운 거부터 푸는 거예요. 쉬운 걸 다 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중간 거 다 풀고 어려운 거 마지막에 찍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걸 풀어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보면 어려워요. 멈칫멈칫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 2, 3, 4, 5 선택지가 있는데 1번은 뭐라고요? 맞아요. 2번은 뭐라고요? 맞아. 3번은 모르겠어요. 그럼 정지하죠. 네. 판단 유예를 하는 거예요. 세모. 4번은 뭐라고요? 맞아요. 5번이 당연히 틀리면 답이 뭐예요? 5번. 근데 5번을 모르겠어요. 그럼 한 번 더 판단하는 거예요. 네. 더 판단하는데 이것도 모르겠고 이게 X 같아. 근데 그러면 이게 답인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5번 문제에다가 세모표 치고 가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두 번 보고요. 아니죠. 한 번 보든 두 번 보든 세 번 보든. 그러니까 빠르게 판단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기 나름이죠. 그런 다음에 어떤 문제는 풀었어. 3번 문제는 풀었는데 완전히 말랐어. 그럼 동그라미 쳐야 돼요. 네. 근데 어떤 거는 보세요. 맞아. 답이에요. 이게 확실히. 그럼 이거만큼 안 봤죠? 그럼 이 문제에다 뭐 쳐야 돼요? 세모. 이거 왜 봐요? 쉬운 거 다 푼 다음에 다시 점검해야죠. 그래서 다시 점검할 게 세모예요. 그러니까 쉬운 건 동그라미 치는 거고 중간 단계나 다시 점검하는 건 세모 치는 거고 킬러 문제로 이 두 문제나 세 문제는 최종으로 이걸 다 풀고 풀자 하게 별표예요. 여기까지 벌써 1등급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실수를 하면 요거를 맞춰가지고 이 틀린 거를 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여기서 멈춰요, 계속.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만 허비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쉬운 건데 서술로 다 틀리잖아요. 중급 단계인데 서술로 다 틀리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뭐라고요? 이렇게 문제 유형에 따라서 그 유형이 뭐라고요? 유형이란 게. 유형을 정리했다라면 뭐라고요? 이거 기본 주제 뽑는 건 당연하고 이 주제가 뭐냐? 이 이론이 배경되는 이론이 뭐냐? 이걸 어떤 순서로 풀어야 최선이냐? 그죠? 이런 주제는 어디에 주제를 뭐라고요? 주제가 뭐냐가 아니라 주제를 어떤 식으로 숨겨놓느냐? 주제를 어떤 구조로 만들어 놓느냐? 이 글의 스타일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수학 교과서 스타일과 과학 교과서 과학이 영어로 뭐지? 수학은 咩? 수학이나 과학이나 국어나 역사나 이 쓰는 서술 스타일이 교과서가 같아요. 비문학이 그래요. 그래서 비문학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과학 지문이다.
하지 말고 생물 지문이다, 화학 지문이다, 경제 지문이다 이렇게 교과목으로 해야 돼요. 이걸 교과목 서술 특성이 보면 모의고사를 보면 되게 유사해요. 네. 경제는 이런 스타일로 내요. 그러면 빠르게 그 경제를 이해하려면 뭐부터 봐야 돼요? 도표부터 보고 결론 어딨나 보고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했구나. 이런 충돌이 있구나. 이렇게 역으로 추적하는 게 빠르다는 거죠. 하나 말씀드리면 그 전에 이제 국문과 같이 다녔던 이제 선생님, 이제 친구. 그래서 고등학교 뭐 한 15년 가르친 선생님하고 이렇게 비문학 이렇게 보는데 막 요 위에서부터 읽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비문학 4개잖아. 이거 논설문이고 그럼 이거부터 읽어야지 이게 결론이니까. 그럼 결론 여기 있네. 그때 1번 봤더니 결론 찾는 거야. 답 이거네. 그래서 2초 동안 풀었어요. 그때 왜? 선생님이랑 익숙하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익숙한 거야. 근데 시험은 결론부터 찾는 거야. 왜 결론부터 찾고 찬반을 거꾸로 동그라미 세모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호기심 유발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되지. 왜 호기심 유발됐다가 찬반 갔다가 결론이 이거구나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비문학을 읽는 순서조차도 다르다는 거죠. 그냥 이거 있구나, 이거 있구나, 이거 있구나. 그래서 결론이 이거구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구나부터 찾으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순식간에 보고 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 것처럼 읽는 순서, 이런 주제를 어디다 숨겨놓냐. 자, 이게 특히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는 딱 한 문제예요, 이렇게. 성식 달락으로 하나인데 내용 달락으로 이렇게 4개 정도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거 순서를 바꿔라. 요거 빈칸 쳐놨 더니 이게 논리적으로 잘 흐름이 연결되게 단어를 골라라. 이거 주제가 뭐냐? 그 외에 무슨 문제 있어요? 없잖아. 어법은 한 문제고. 그러니까 영어도 이 주제를 어떤 식으로 숨겼냐. 근데 쉬운 문제는 주제를 여기다 숨겼는데 어려운 문제는 애들이 3등급 애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여기 한 단어, 여기 한 단어, 여기 한 단어 이걸 골라갖고 이렇게 연결해야 주제가 돼요. 그거일 뿐이에요. 똑같이 이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이거를 이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비문학이 이렇고 문학을 이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주제는 안 나와요. 똑바로 살아라니까. 구성은 구성, 특징, 표현 방법 나와요. 주제 구성. 문체는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 구성의 방법이 인물 문제 나오죠. 사람 누가 그랬는지. 특이한 사건이나 배경 나오죠. 사건 문제 나오죠. 배경 문제 나오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 이 세 문제밖에 더 없어요. 그러면 인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체크해야 되고 사건을 어떻게 공간, 시간, 사건을 나누면서 이게 문학글을 빨리빨리 이렇게 끊어놔야 되고 이 배경의 의미가 뭔지 여기에서 전체 주제에서 이 배경이 특이한 기능을 하는구나 이런 거 찾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학 이론에 근거해서 이 이론을 가르치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능을 출제했기 때문에 이 이론과 이 문제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학에서 시점 문제 나오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하면 시점 문제를 쭈르륵 여러 번 풀어보고 이걸 시점 문제에 대한 여기에 선택지에서 나오는 이야기 밖에 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처럼 되는 선택지의 특성들을 딱 모으면 이거 안 틀리거든요. 나중에. 자, 그러면 길어졌지만 자, 다시 돌아가서 재심부터 읽어요? 문제부터 읽어요? 뭐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문제는 어떤 거부터 읽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캐치를 딱 하면 본인의 풀이법이 정리가 됐다는 거죠. 이 풀이법이 아까 내가 말한 30%라는 거죠. 이 풀이법이 정리가 딱 되면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속도로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애는 이런 화작 문제를 내용을 안 읽으면 이게 헷갈려서 못 푸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이거를 딱 외워서 이거를 체크해가지고 기억해서 이걸 보고 얼렁 풀고 이 두 개를 제낀 다음에 이거 하나만 자세히 부분을 아주 자세히 읽는 애들도 있고 그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시문부터 읽었는지 아니면 선택지부터 읽었는지를 흔적을 보면 대략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오류가 난 문제의 흔적을 보면 시간을 얼마나 소모하고 얼마나 낭비했는지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읽어보려면 기본은 뭐라고 했어요? 제시문, 문제, 제시문이 맞아요. 그럼 제시문 갖다 또 어디로 가요?
문제로 왔다요. 문제로 왔다 또 어디로 가요? 이게 택 쳐놓으시는 거예요. 5문제를. 하나씩 찾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재시문에서 문제를 가면 여기 있는 문제에 있는 선택지의 5가지, 점검의 5가지를 순간 암기를 하면 재시문 쭉 읽으면서 쭉 읽다 3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럼 3번 주의를 자세히 읽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선택지를 골라서 먼저 비교한 다음에 이거를 퍼져 있는 2가지식으로 읽었으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이런 유형 문제를 심화 이론은 멀고 내가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고 이런 순서로 풀려면 이 글의 주제가 이렇게 숨어 있으면 이런 특성의 글은 여기에 숨어 있구나 이렇게 찾아야 되는구나. 네. 그 1대1 숨은 글자 찾기니까 자 1대1입니다. 숨은 글자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뭐라고요? 문제이고 이건 뭐라고요? 재시문에 있어요. 이거와 이게 왜 대응돼요? 이론 때문에. 근데 이걸 얼마나 빨리 가야 돼요? 라는 거 3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선택지에 있는 뭐라고요? 선택지에 있는 이론. 상호 비교를 5개를 해야 돼요. 왜? 맞는 것 찾아라, 틀린 것 찾아라 밖에 없기 때문에 공통점 찾아라, 차이점 찾아라 밖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한 다음에 선택하는 거예요. 내신과 다른 건 뭐냐면 이건 비교해서 선택만 하면 돼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을 점검해야죠. 두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찾아가야죠. 그러면 이 주제가 어디 숨겨 있냐고 이게. 그런데 이게 1대1 대응, 이론 되고 이 주제 찾고 이거 찾는 순서 찾고 이게 이론이다. 그쵸? 이론 찾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거 어떤 순서로 어디에 주제 숨어 있냐고. 그래서 이론 찾고 어떤 순서로 어디에 숨어 있냐고. 그래서 문제와 제시의 1등 방향이야. 그러면 그걸 보면서 뭐라고요? 항상 본인이 이런 문제는 이런 속도로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참고 삼아서 다른 거 봐야 되고. 네. 자, 이거는 답변 됐어요? 네. 충분하게 답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비문학 막 유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혼자 풀면서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알려주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다 녹화해놨는데요. 아 그래요? 한 400개 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거 10개만 보시면 되는데. 네. 또, 그 다음에 본인이 하면서 물어보시면 돼요. 네. 또, 이거 문제 시간이 많이 자, 문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문제 시간이. 모르는 문제.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 문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첫 번째는 아는 거를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누구도 다 시간 많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아는 거를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해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풀이법을 연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풀이 순서로 이 속도를 최대한 더 빠르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속도 훈련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3가지가 기본이고, 두 번째는 이 모르는 걸 봤을 때 이 모르는 거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늦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하지 마요. 아니죠. 이 모르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다 이해해야 돼. 이해한 다음에 풀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동그라미는 커진다. 세모는 뭐라고요? 떨어진다. 이렇게 체험과 용언 이 대응 관계를 찾아서 동그라미는 올라가고 세모가 떨어지는데 동그라미가 뭔지 몰라도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의 선택지를 명확하게 찾아서 이 선택지와 최대한 유사한 제시문을 찾아서, 이건 미세한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건 내려간다 이런 걸 찾으면 되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요. 아니 이게 왜 올라가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건 과학이고 경제고 이거 올라간 다음에 이거 떨어진다고. 근데 제시문에서는 이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고 써있잖아. 그럼 이거 틀려. 맞아. 그랬더니 틀려요. 그럼 그게 답이야. 그랬더니 이거 수업하달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서 땡 하면 저기 양자역학.
양자역학 설명해달래요. 야, 만일의 법칙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만일의 법칙 설명은 그거 수업하다 보니까 이거 국어 수업이에요. 과학 수업이요. 여기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 문장의 요 단어랑 요 단어는 의미상으로 유사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있을 것 같아. 그럼 답이야. 그거. 아이들이 국어 공부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애들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철학의 원리에 대해서 다 설명하라고. 다 설명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작년 수능이라 이건 이제 안 나와 영원히. 왜 웃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디에서 시간을 낭비했는지 랩타임을 정해본 적, 해서 체크해본 적 있어요? 랩타임? 아니요. 그러면 체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이 어려운 문제에서 저는 많이 시간을 끌었어요 라고 인식을 하지만 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에서 낭비한 경우나 아니면 본인이 이 중복해서 옛날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요 가운데다가 센서를 달고 이렇게 보는 거. 제시문하고 문제 이렇게 보는 거. 그럼 여기 빨간색으로 진해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위 거는 제시문 빨갛고 문제 대충 봤어요. 몇 대 몇으로 보는지 아세요? 8대 2로 봐요.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게 거의 5대 5 이렇게 돼요. 뭐라고요? 제시문 5고 문제를 5를 본다고. 왜? 문제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여기서 찾아서 확인만 하면 답이야 그게. 네. 그 다음에 랩타임도 이게 이제 시험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시험을 보면서 이게 자 어떻게 나눴어요 본인은? 화작문, 화법, 장문, 자 화법, 장문, 화작, 문법 이렇게 세 가지죠? 화작문 15개 20분에 푼다. 어우 15개 20분. 네. 자 그 다음 뭐 있죠? 비문학 독해 비문학 15개 15개 30분. 그러면 지금 현재 본인이 이 랩타임으로 잡은 거는 나 비문학 어려워 이렇게 하는 거네요. 문학이 15개 20분 25분.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건 좀 빠르게 푸는 편이고 늦지 않게 푸는 거고 비문학에서 시간 단축하고 문학에서 시간 단축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문학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고 비문학도 내용 열심히 보면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화작문은 그냥 기본 실력으로 쭉 해가지고 나오는 거 찍어갖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목표가 이렇다는 것은 평소에 화작문은 많이 안 틀렸다는 거고 비문학 문학이 틀렸는데 에? 본인은 목표는 이렇게 정했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들걸요. 그래서 이게 쫓길걸요. 계산해 보시면 맞아요. 그럼 맞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건 잘하니까 이렇게 당길 수도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기면 이거 두두둑 틀릴걸요. 자 그러니까 화작문 풀이법도 해야 되고 이거 시간 단축해야 되고 내용은 아니까 이거를 풀이법으로 해서 시간이 단축되면 이게 조금 여유가 되면 어느 정도 이게 확률이 높아지면 그런 다음에야 뭐가요? 우선순위로 공부할 수 있는 순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틀린 거. 그 전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시간별로 그 시간으로 정교하게 초 단위로 뭐 1분 단위로 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풀이한 샘플이 없기 때문에 본인 주장만 봐서는 화작문을 할 줄 아는데 화작문을 하고 나니까 비문학 문학이 시간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화작문 풀이법 몰라요 비문학 문학 풀이법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네 여기서.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려운 게 몇 개일까요? 어려운 게 이 45문제 중에서요? 국어 예. 한 4개? 네 3개 4개입니다. 그러면 4개 다 틀리면 몇 점이에요? 90점? 91점, 92점, 90점, 네, 89점. 이제 4개라, 보통 4개나 3개라고 그러는데, 3개에서 4개를 치면 1등급이에요. 이거 다 틀려도. 나머지랑 퍼펙트하게 맞히면. 근데 좀 막 이런 거 좀 많이 고민하다가 쉬운 문제 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다 풀고, 어려운 거 아니래. 중급 다 풀고,
마지막에 두 개는 끝까지 읽는 거죠. 끝까지. 네. 이거 끝까지 읽을 때 읽는 방법이 이제 거꾸로 읽기도 하고 1대1 대응시키면서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전체 주제를 보면서 파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고등교육 과정에서 의도가 뭘까? 교정교육 과정에서 의도를 생각하기도 하고 이거를 그 전에 배웠던 기본적인 이론 이거를 만유인력이라면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면 어떨까도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점검하는 방법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요 쉬운 거 다 풀고 중급 다 점검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도 2점짜리 쉬운 거 이것도 2점짜리인데 왜 이걸 틀리고 이걸 맞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쉬운 거 요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풀고 여기에다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투자를 하면 이 어려운 게 내용이 어렵지만 문제 자체는 풀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국어는 신기하게.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는 거니까 더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문제는 하나당 2분이나 2.5, 2분 30초 정도 풀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를 1분, 이거 보면 1분 10초인데 이게 어떤 거는 40초 안에 내 타임 끌어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게 내용이 어렵다고 못 풀게 나오면 국어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시간을 투자를 한 다음에 이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에서는 안 돼요. 네. 자, 2번 됐어요? 네. 다음 또 3번. 비문학을 계속 그냥 끝까지 제가 쭉 읽거든요.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이 비문학 아이들이 이제 이 집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비문학 자체를 이렇게 독해를 해줘서 제가 이제 그 해놓은 영상들을 보고 공통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 비문학을 읽으면서 이걸 전체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 비문학 지문을 보고 여기에서 이게 뭐 4단락이면 여기에서 필요 없는 걸 자꾸 삭제해요. 여기서 30% 삭제, 여기서 30%, 여기 30% 이렇게 이 전체 내용의 30%에서 50%를 삭제하면 남죠. 네. 남은 거에서 뭐라고요? 삭제하고 남은 것에서 골라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골라요. 골라가지고 이 고른 거를 쭉 연결시켜요. 그러면 줄거리가 나오거든요. 그거 이상 없는데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러니까 자, 비문학이 어렵다. 그러면 왜 어려워? 이걸 내용을 비문학도 쓰면 궁극적으로 경험해서 지식을 도출해낸다고 주장했다. 그죠? 그럼 뭐라고요? 경험에서 도출. 지식 없어도 되죠. 공통적으로 없어도 되죠. 이렇게 뭐 결국은 필요할 수도 있고 주장하면서도 없어도 되죠. 그게 뭐 경험주의네요. 경험에서 도출이니까 경험주의네요. 그래 노선 표방 지워도 되죠. 이렇게 충분히 삭제하고 남은 것들 중에서 어떤 단어를 골라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줄거리가 되는데 이런 훈련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줄거리를 잡으면 여기에 충분히 그 줄거리에서 맞춰서 그 부분 또 생략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판단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을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비문학을 읽는 거, 어떤 식으로 비문학을 읽어야 되는지 이 자체. 그러니까 수능 국어는 그냥 읽기 시험에 단순하게 읽기 시험. 시험 읽기 시험. 1대1 대응 단어 빨리 찾기 게임. 읽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1대1 대응 단어를 찾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걸 삭제하는 거예요. 그 삭제를 안 해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삭제를 안 하는 거 모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용어 자체가 부실하니까 경험주의. 그럼 그 뭐예요? 자, 경험주의 반대가 뭐예요? 경험. 합리주의예요. 이렇게 윤사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각종 교과에서 배웠던 걸 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국어 따로 다른 과목 교과 따로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용어
용어 한자 같은 거를 미리 하지 않은 아이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용어를 튼튼히 하지 않은 아이들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용어. 예를 들어서 실질적 반대가 뭐예요? 형식적. 어제 한번 저랑 했었죠. 절대적 반대가 뭐예요? 상대적. 이런 거 어떤 개념을 떠올리면 그 반대 개념을 떠올려라. 이게 이제 국어 문제 푸는 방법의 방법 중에 하나 있거든요. 왜? A 단어가 있으면 B 단어까지 있으면 이 사이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 개념을 반드시 떠올려주는 거예요. 이만큼하고 사이에 이거랑 A와 B가 겹칠 수도 있고 차이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대 개념을 명확하게 떠올려서 그거를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개념이 모르면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관념이란 단어가 관념, 이념, 생각, 사색, 고찰 뭐 다 똑같은 거거든요. 생각계열.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뭘 착각하냐면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 수능은 이렇게 출제해요. 자, 요거는 뭐라고요? 배운 거 그대로 나오고 이 배운 걸 바탕으로 충분히 요거를 읽어내고 새로 여기다 정의할 테니까 여기다 살짝 정의해줘요. 그래서 본인들이 보기에는 안 배운 것 같은 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해줄 테니까 이걸 보고 여기 이 내용이 너 이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것과 관련되는 건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네가 배웠던 거 여기인 거랑 연결시켜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 요게 대학 1학년이에요. 대학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6층 등급 애들은 처음 보는 거 나왔다고. 어디 나오냐고 이런 게. 이거 어디 나오냐고 이런 철학이나 이런 거. 이거를 공부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연결시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랑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안 낼 테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놓을 테니까 이걸 요점 정리해서 요거랑 1대1 대응하는 거 찾아봐 이렇게 내는 시험이거든요. 비문학도 이렇거든요. 그러면 네가 배운 걸 바탕으로 이걸 삭제를 해서 이 뼈대 줄거리만 찾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굉장히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걸 어려워갖고 일성실, 이성실 이런 거 처음 보네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목차 나누듯이 이렇게 줄거리 뽑듯이 뽑아갖고 분류를 해놓고 문제 풀어봐 그러면 애들 순식간에 풀거든요. 이걸 머릿속으로 하라고요? 아니면 쓰라고요? 아니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읽는 방법에서 그 읽는 방법 애들이 처음에 밑줄 치고 두 번에 이렇게 고르고 세 번째는 이렇게 고른 것 중에서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 넘기고 네 번째는 이렇게 고른 걸 연결해요. 연결하면 뭐가 돼요? 이게 주제가 돼요. 이걸 고른 걸 연결해요. 네 번째는 이 고른 거를 이렇게 구조화해서 이렇게 뼈대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다 그렇게 직접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번호를 쓰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거는 동그라미고 이건 세모고 반대세고. 그러니까 다 분류할 수 있죠.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읽기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찾는 것 뿐이에요, 이게. 비문학이 이해가 잘 될 게 아니라 이 구조를 이렇게 삭제하고 남은 걸 골라서 연결해서 이렇게 구조화 시키지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풀 수 있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몰라도 풀 수 있는 게 5개 중에 4개예요. 하나는 그걸 좀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죠? 근데 언제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 훈련. 남은 걸 골라갖고 연결하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것도 보세요. 요거 한 문제,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본인은 이거 전체를 가져가지고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전체를. 나는 이런 선택지에는 어디가 자 독점 사상가의 관점을 소개한 후 이게 틀렸다고 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 관점의 한계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한계부터 찾자. 아니냐? 특정 사상가는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관점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계점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자. 이렇게 2번 현대사회가 시험 문제 내지는 않죠. 다양한 현상은 시험 문제 내지 않죠. 특정 사상가는 똑같으니까 시험 문제 내지 않죠.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러면 현상 특정 이건 답이 아니어도 그냥 맞히라고 내줄 가능성이 있죠. 이해됐죠?
근데 논지전개 방식은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논지전개가. 구조가 어떻게 됐냐고. 구조의 특징이 뭐냐고. 그럼 이건 단락 나눠가지고 단락 전체적인 특징으로 내는 거죠. 안 그래요? 맞아. 그러면 이 단어에서 너는 이걸 전체를 가지고 이걸 생각했다는 거야. 나는 이 단어를 가지고 5개만 먹으면 뭔가 했다니 꼴깍꼴처럼 봐봐. 뭔가 했다 한 번 쏙 뽑아 먹으면 되는데 꼴깍꼴 뽑아 놓은 다음에 네. 몇 번일까 하다 3번이네 4번이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는 문제 전체 5문장을 하니까 오래 걸리죠 시간이. 네. 어차피 이거에서 중요한 특징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뽑아 놓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풀다가 헷갈리면 또 읽어야죠. 네. 자, 뭐 때문에 가장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고요? 겹침도. 쓸데없이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을 겹쳐서 읽었어요, 여러 번. 여러 번 읽었어요. 맞출 수 있는데도 과감하게 찍어야 되는데도 겹치고. 이걸 한번 보고 읽었으면 체크해 놓으면 다음번에, 자, 보세요. 이 표시나 체크 보면 기억이 되살아나죠? 네.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연습장으로 공부하는 법도 있다고. 연습장 써놓은 거를 수학도 다시 보고, 써놓은 걸 다시 공부하면 복습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다고. 그런 것처럼 본인이 겹쳐 읽어서 체크를 안 해놓으면 요 체크만 가지고 판단해도 되는데, 한번 판단했기 때문에 2차 판단으로 이걸 안 해놓고 전체 줄 치니까 갔다가 다시 헷갈리면 여기서 다시 보고 전체를 또 읽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들고, 그러니까 이 정체, 제가 그랬잖아요. 하위 거는 이 전체 뭉뚱그린 이미지야, 이 이미지로 풀어버리고, 중위 거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관련이 있다고 하고, 진짜 상위 거는 이 문장의 이 단어랑은 같다, 이렇게 풀다고. 하위 건, 중위 건, 상위 건. 근데 해설은 중위권 기준이니까 이 문장을 근거로 했어요, 이렇게 나오지. 그럼 상위권은 이 해설을 보고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유사한 단어는 이거구나 하고 찾아야죠. 자, 질문이 뭐였죠? 다시. 비문학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삭제하고 남은 걸 골라서 연결해서 줄거리를 뽑아서 도식화하라. 네. 그러면 된다. 그러면서 도식화를 하면서 구조,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그거 아세요? 영어 수특에서 아이들이 영어는 독해를 다 해주고 알겠는데 이 한글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외계어예요. 뭐 이렇게 되면 이런 것만 다 독해하는 게 제가 영상으로 뭐 한 200~300개 찍어갖고 올려놨거든요. 이것만. 그래서 다 구조를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와 무슨 관계 하면서 예시는 이렇게 네모칸 치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걸 뭐라고 해요? 저는 영어 비문학 독해. 이거 비문학 독해를 해줘요. 이 비문학 독해를 해주는 것처럼 비문학을 뭐라고요? 이렇게 구조를 잘라서 이 흐름, 이 구조 어떤 식으로 만들고 주제를 어떻게 섬기냐, 뭐별로, 갈래별로. 그러니까 비문학은 없다. 뭐라고? 갈래별로. 과학은 이런 식으로, 역사는 이런 식으로, 예술은 이렇게, 시대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학자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학자가 나왔을 때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A 사람은 동그라미. 그랬더니 애들이 학자에다 동그라미 쳐. 내가 대화에서 A는 동그라미 치고 B는 세모 쳐. 그랬더니 A에다 동그라미 치고 B에다 세모. 아니 A가 한 얘기에다가 세모 치고 동그라미고, B가 그랬어. A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동그라미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세모지. 그럼 동그라미 세모가 쫙 분류되니까 나중에 찬반으로 그냥 딱 풀면 끝이지. 네. 이게 인물 분류로 독해하는 방법이야. 네. 이런 디테일한 독해법을 설명을 해서 녹화를 해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본인 체크를 보고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방법을 강구해야죠. 사람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르고 배경 지식도 다르니까. 3번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하세요. 제가 소설을 잘 못하는데 고전 소설을 네. 인물이 잘 파악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이게 소설을 잘 인물이 파악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게요, 이 영상 정시공부법 동영상 찍어놓은 거 하나 있고요. 문학공부법 동영상 찍은 거 있고요. 비문학공부법 동영상 찍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작문 공부법 이렇게 비문학 동영상 찍어놨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 체크법에서 이제 고전 소설, 고전은
문제가 없어요. 1등급 맞는데. 왜 그러냐면 나온 것만 나오거든요. 근데 소설이라 문제예요. 모든 장르 중에서 저도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소설이에요. 시는 간단하게 금방 푸는데 소설이 왜 많이 걸리느냐? 모르는 소설이 떠버려요. 이제 줄거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고전 소설은 오히려 더 편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등장인물이 몇 명밖에 안 되죠. 서너 명밖에 안 되죠. 그럴 때 자, 하나 물어봅시다. 소설이 편해요? 희곡이 편해요? 희곡, 연극 대본이 편하냐고. 희곡. 왜요? 인물. A, B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면 얘 A다가 아니라 A의 말에다 동그라미, B에다는 세모 이런 식으로 치면 되죠. 똑같이 소설도 인물이 몇 명 안 나와요. 그래서 줄거리나 이렇게 줄거리나 이런 특징을 보면 인물을 확성할 수 있고 문제에 가면 인물이 나와요. 누구누구 나오나가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요 인물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주요 인물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만들면 이 소설 쭉 나갈 때 요 동그라미 사람은 동그라미 치고 내용을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세모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이거 사이사이 읽으면서 세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고전 소설 보면 이 네모 안에 막 굉장히 막 고사성어 나오는데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잘 못 풀어요. 애들이 고사성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사이사이에 나온 요게 시험 문제에 푸는데 도움이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체크를 빠르게 이런 식으로 희곡처럼 인물별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만 하면 어차피 인물 문제 나오죠. 사건 하나 나오죠. 그럼 인물 문제는 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만 보고 세모는 세모만 보면 되죠. 사건은 요 사이에 나오는 요 사건의 흐름을 보면 되죠. 그러다 보면 인물 사건이 되면 어디에 특이한 뭐 소재나 제재나 이런 문제 나오죠. 그거 찾아갖고 풀면 되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그러니까 뭐를 잘못한 거야, 이거를. 겁나게 이게 누가 말했고 이게 뭐랬고 이걸 안 해놓은 거예요. 체크를. 어떨 때 어떤 문제를 보니까 왕 이만큼 얘기하고 신하 이만큼 얘기하고 왕 이만큼 얘기하고 근데 여기는 이 얘기 길게 하는데 그 사극처럼 좋은 얘기 했구나. 대략의 식으로 전쟁 나가라고 너 충성을 다해서 고맙다고 이렇게만 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을 이렇게 빠르게 잡아야 되는데 잡은 흔적이 없어요. 본인 책에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오래 걸리죠. 동그라미 세 배를 안 나눠놨으니까. 이것도 사건 못 풀죠. A, B는 부분만 보면서 풀면 되고 요건 또 응용이니까 머리 써갖고 풀었는데 이게 시간이 시간은 다 날려버렸죠. 이걸 보면서. 그래서 어디 가서 찾아. 헷갈려서 또 읽고 또 읽었는데 효과는 적죠. 그럼 어떻게 찾는다고? 이걸 누가 했다고? 공철이. 이건 누가 했다고? 하면서 요 사이사이의 내용을 보면서 이건 누가 말했는지만 확인을 해서 희곡처럼만 이렇게만 만들어놔도 엄청나게 정확하게 빨리 푸니까 그걸 빨리 체크해갖고 사이사이 읽으면서 그 말들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해요? 그러면 읽어도 상관없는데 어떤 거 요 앞에 거 보면 이거 끊어주면서 굉장히 길어서 승상이 출정 후 공중에 쓸쓸하고 고요하거나 쓸쓸하거나 그렇다 하면 되잖아. 근데 막 이걸 막 신경 쓰고 읽어요. 간단하게 쓸쓸해? 돈이랑 꽃 이렇게 하면 되지. 동그랗게. 자, 또 고전 소설을 보는데 보통 우리나라 말은 주어, 목적어, 체언과 요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복잡하잖아요. 이거는 일관되죠, 거의 주어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슬프다, 심심하다, 잘했다. 서술어 중심으로 고전문학 보는 거예요. 고전 시가가 나왔더니 이렇게 끊으라고 해서 이렇게 끊었더니 선생님은 왜 이렇게 잘 끊어요? 그립다, 보고 싶다, 그립다. 그래서 끊었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왜? 이거는 분위기, 어조, 태조, 심경, 흐름 전체 연결되면 주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충분히 고전 소설 어려워도 떠났다 뭐하다 못해요. 되잖아, 그죠? 요거 박스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근데 보세요. 자, 요거 잠깐 얘기하고 여기 설명했죠. 어제? 그러면 설명이 더 많죠.
그럼 이거 보고 말만 봐도 이것도 설명 있고 잠깐 얘기하고 또 설명 있고 잠깐 얘기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대화가 많으면 설명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작은 걸로. 네. 뭐라고요? 대화가 많으면 설명을 중심으로 보는 거고 설명이 많으면 대화 중심으로 흐름을 잠깐 파악한 다음에 끊어야죠. 이게 누가 그랬는지 이렇게. 이게 소설풀이법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걸 안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네. 4번 이 정도 하면 되죠? 네. 또 5번. 막 이런 여기는 없는데 네. 새로 그 현대시 같은 거 다 새로 네. 보통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능장에 들어가면 현대시가 모르는 시예요, 아는 시예요? 거의 근데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요. 30%에 모르는 게 현대시가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시 독해를 못하겠다 뭐 이런 거라면 그러니까 제가 시 독해를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독해를 해갖고 한 150개? 100개 정도 녹화하는 거 있거든요. 자, 솔직히 이제 이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이 영상 보는 것도. 왜 도움이 되냐면 글을 함축되어 있는 글을 읽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기, 글과 글 사이, 문장과 문장, 행간의 사이를 읽기 이런 거 훈련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본인이 현대시에서 이 구절이 이해 안 된다고 갖고 오면 이 구절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다음 6번. 없어요. 자, 지금 보면 지금 스크랩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냐? 그러니까 정시, 모의고사 뭐고 이걸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냐 해서 뭐라고요? 먼저 본인의 문제 풀이 기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걸 뿐이에요. 이 기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태끝이 아니라 유형별로 본인의 그죠? 이론 이런 유형별을 푸는 순서 이런 유형별을 공부하는 방법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 유형별 공부를 하려면 본인이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가지고 틀린 걸 통계를 내와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법 틀렸어요. 문학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학 중에서 인물 갈등에 이런 문제 풀렸어요. 그래서 책을 나한테 통째로 주면 제가 통계를 내요. 그래서 인물 문제 몇 개, 보기 적용 문제 몇 개, 이렇게 본문에서 사실 확인 찾기 문제 몇 개, 이런 게 어디 나와요? 사실은 해설에 나와요. 이 문제의 특성이 해설에 이렇게 정의처럼 나오는 게 추론 문제 몇 개. 그러니까 추론도 자세히 얘기하면 이런 추론 문제 몇 개,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하면 본인이 이렇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이걸 우선순위로 수업을 안 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으로 이 모의고사를 학원에 가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보고 이걸 틀린 걸 내용을 설명해서 이해했다. 이게 수능 점수 올리는데 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름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요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으로 등급 올리는 데는 뭐 엄청 도움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뼈대가 돼서 간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금 요거를 보면서 이거를 체크법? 이걸 이런 식으로 체크하냐? 이런 체크법도 익숙하지 않아서 권장하는 거. 1번. 자, 수능 기출문제를 풀었어요. 어떤 애가. 말하면서. 이걸 왜 이렇게 체크하면서 말하면서. 이 체크법을 한번 본인이 풀고 기출문제를 어때요? 본인 푼 흔적 위에다가 이 남의 흔적을 놓고 비교를 해보시라고. 2번. 영어 안 듣고 풀기 들어본 적 있어요, 동영상? 영어 지문을 하나도 안 듣고, 듣기를 안 듣고, 선택지만 비교하면서 찍는 거를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 몇 개죠, 듣기가? 영어 듣기? 17개. 그 중에서 12개 맞겠죠, 뭐. 네. 그럼 어쨌든 다 들어야 되잖아, 다 맞으면. 다 맞으면 되는데, 이걸 왜 들으냐면, 이 영어의 선택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시라고. 선택지 비교를 어떻게 하는지. 자, 이건 뭐라고요? 체크법. 이게 우리 아들이 찍어놓으라고. 내가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대학 입학하고 1년 쉬고 2년 쉰 다음에 여기서 체크법으로도 한번 해줘. 그랬더니 알겠다고 해서 앉아서 해줬어. 네. 알바비 주고. 네. 체크법. 이거 영어로 뭐가? 안 듣고 찍기. 이해됐어요? 네. 3번 문학공부법, 비문학공부법, 정시공부법, 문학공부법, 비문학공부법, 화작문공부법. 이 4개는 기본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3번 비문학 풀이하는 방법. 요거는 다 들으셔요. 제가 안 해줘도. 네. 자, 이거는 뭐라고요? 지금 영상 녹화 끝난 다음에 찾아줄 테니까. 됐나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 다 들으실 건데 네. 다음에 이 체크 흔적 가지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고민하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풀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푸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흔적 분석을 안 해준 거예요. 네. 왜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러네요. 체크법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네. 이해됐어요? 자, 오늘 국어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영어 모의고사. 저 내일 서울대 거기 가는데. 그렇지. 다음에 올 때 영어 모의고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푸른 거 많이 가져올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모의고사 보기 전에 이 영어 안 듣고 풀기는 들어보시고 오늘 들으시더니 오늘 그거 바쁜가요? 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